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알고는 계셔야 할 위험 요인이다. 네, 미국에는 주로 우리나라에 없는 빅파마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바이오텍의 성장하고 빅파마의 성장이 따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갑니다. 그 어떻게 보면 우상향하는 큰 직선을 바이오텍이 위아래로 크게 스윙하면서 가는 그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쭉 우상향할 수 있다,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의 엑셀V라는 이제 ETF가 대표적으로 빅파마들을 많이 모아놓은 그런 ETF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좀 유명하신 그 캐시우드 네, 아크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아크지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캐시우드가 좋아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엣지 있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약간 편차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클 수는 있는데 작년에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도 이제 연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한 20% 남짓 지금 오른 상태에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크지 같은 경우에 변동폭, 즉 위로의 변동폭은 오히려 더 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크쥐에 들어있는 거는 약간 그 바이오텍 위주인가요? 바이오텍 위주입니다. 바이오텍 위주로. 예. 되게 성장주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분은.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편집 치료제라든가 유전자 진단 치료제 그런 주식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앞서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빅파마 반열에 오른 기업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향후에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일단 그러면 빅파마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은 네. 빅파마의 정의는 20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이제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네. 이제 매출액이라 그러면은 한 2, 30조 원. 그다음에 치료제는 뭐 15개 이상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빅파마 반열에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현금도 수십조 원 가지고 있고 현금 동원력도 몇십조 원 정도 되는 상당히 이제 거대한 공룡 같은 회사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회사들의 매출액을 보면은 한 1조 원까지 이제 치고 올라가는 회사들이 있고 물론 CMO 하는 회사들은 이제 2조 원을 넘고 3조 원대로 간다 이렇게 보지만 약간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아직 1조 원에서 2조 원 이 정도의 이제 매출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신약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라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네. 보면은 그래도 해본 회사가 해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를 만들었고 지금 현재 이제 잘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노하우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높이 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을 생산해낼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한두 개의 약을 성공을 시킨 다음에는 그 여력 자금으로 좀 공격적으로 추가적인 약이 될 만한 업체들을 당장 팔 수 있는 약들을 또 인수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몸집을 빠른 속도로 좀 불려가는 그런 전략이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가야 할 단계들이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아직은 이 바이오 그 빅파마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 하나 나오는데도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드는데 15개를 만들어야 되는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빅파마보다는 이제 그들을 쫓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 이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빅파마의 지위는 유럽과 미국이라고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대부분의 회사가 유럽과 미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한두 개 회사가 끼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그러면 그들이 막 갑질한다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워낙 이제 그들의 덩치가 큽니다. 연구원도 몇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현금 동원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노하우, 그다음에 특히나 이 신약의 포트폴리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에서 15개 정도 중요한 약들. 이 약들을 보면은 거의 독점력인 약들을 거의 몇 개씩은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판매하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약들도 조금씩은 사가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기닝 파워가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그 임상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임상에 대한 노하우도 굉장히 크고 많고, 그다음에 임상 3상을 하기 위해서는 뭐 몇천억 원 단위의 돈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감히 임상 3상을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거고요. 또 판매할 때는 빅파마가 가지고 있는 판매망으로 미국에서 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어차피 임상 3상하고 상업화 단계에서는 그들과 협업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점들을 부지런히 이제 쫓아가면서 체력을 키우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그 초 빅파마 기업들 가운데서 나는 네. 좀 안전하게 투자하겠다 하면 네, 앞서서 좀 얘기해 주신 뭐 일라일리나 화이자 네, 요런 정도. 예, 화이자, 그다음에 버텍스라는 버텍스. 예, 그런 회사들이고요. 어. 그다음에 그 이제 머크 같은 경우에도 머크. 키트루다에 대한 우려감, 이제 특허 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차 희석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크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이제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머크 같은 경우에도 배당 수익률이 한 2.7%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크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2025년 빅파마의 처방의약품 매출 1위가 종양 분야일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양 분야 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분야에서 좀뭐 탁월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종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암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치료제를 개발한다 그러면 거의 반 정도가 암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모든 회사들이 암 관련한 그런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모든 회사들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암에 대한 그런 연구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 대사질환, 즉 뭐 비만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뭐 당뇨, 그 다음에 간과 관련한 내시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자가 면역 같은, 이 자가 면역 시장도 대단히 이제 큰데요. 이 자가 면역 같은 그런 대사성 질환 관련한 그런 연구들도 암 못지않게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중추신경계, 특히 이제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경우, 알츠하이머라든가 네. 파킨슨병, 이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관심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게 희귀 질환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귀 질환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 건가요? 희귀 질환이라 그러면은 네. 전 세계적으로 한 8,000개 정도의 질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언맷 니즈가 큰 분야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분 유전 질환일 가능성들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전 질환 연구에 대해서는 이 규제 기관들이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세금 감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빨리 조기 승인해서 데이터를 나중에 이제 보충을 하더라도 미리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특허 기간을 더 이제 7년을 더 연장해 주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희귀 질환을 치료제를 조금 더 개발을 독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제로 받을 가능성이 일반 치료제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다라는 거고요. IR법, 즉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바이든이 작년도에 내놓은 그 법안에 의하면 많은 그 치료제들, 블록버스터들이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약가 인하 대상이 되도록 그런 법안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약가가 인하되어야 하는데, 이 희귀 질환에 대해서는 그거를 조금 더 유예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희귀 질환에 대해서는 IRA 이 법안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운 그런
수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IRA에 바이오도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2차 전지로 많이들 예, 생각을 하시는데 제약 쪽에 소비하는 그런 그 비용을 좀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약을 이제 CMS라는 곳에서 10개를 선정을 해서 네. 이 정도 가격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최대 공정 가격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계산을 해내고 그 가격을 가지고 이제 좀 토론을 한 다음에 그 가격으로 2026년부터 발효를 해서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이 CMS에서 약가를 인하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CMS가 이제 국가 정부 단체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강제적으로 약가 인하를 시도를 하는 거고 이에 대해서 빅파마들이 최근에 소송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송이에요. 네. 약값 내리지 말라고. 네, 맞습니다. 강제적인 거 아니냐. 우리는 원하지 야. 않는데 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그런 소송을 뭐 진행했습니다. 중국이 관련돼 있고 뭐 이런 건 아닌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예. 중국은 그 바이오 쪽에서는 강자는 아닌가? 지금 강자로 떠오르고 있고요. 미국, 그 다음에 기존에는 유럽이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 이런 순서였었는데,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을 하는 그런 속도들이라든가 연구개발 양으로 수량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양으로는 미국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미국에 눌려서 이슈화가 많이 안 되고 있지만 중국이 쫓아오는 속도는 대단히 빠르고 그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고 있다. 그 부분만큼 유럽과 일본이 빠지고 있고요.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한국이 올라오는 속도는 빠르긴 하지만 비중이 워낙 작았어 가지고요. 조금 속도를 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암, 대사질환, 그리고 희귀 질환, 자가면역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뉴스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진전이 있을 때마다 네. 이런 주가의 기업들, 빅파마든지 바이오텍이든지 주가의 그 탄력성이 좀 더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비만 치료제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비만 치료제가 그 바이오 분야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네. 분야로 나오던데요. 비만 치료제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비만 치료제는 그야말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요. 그 처음에는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은 거의 90% 이상 잡고 있는 거죠. 다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도 미국 회사인가요? 유럽에 있는 회사입니다. 유럽 소속입니다. 이름이 약간 러시아 같아요. 네. 네. 이 노보노디스크에 이제 처음에는 공장에 문제가 있어서 생산에 차질이 있었는데 그 생산 차질이 해결되고 나서도 여전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겁니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워낙 크게 늘어나서 양측이 이제 맞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직 치료제로 승인받지 않은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라는 이제 아직까지는 비만 치료제로 승인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이 마운자로가 당뇨병 치료제, 즉 제2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의사의 재량권으로 이 당뇨병 치료제를 비만 치료제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마운자로도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정도로 지금 뭐 돌풍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막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막 화이자나 버텍스나 이런 데는 안 들어오나요? 지금 화이자가 아까 화이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화이자가 최근에 임상 결과 하나를 발표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일일 경구제로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약간 부진하게 나왔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터까지도 좋게 나왔다 그러면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화이자를 얘기를 할 텐데 안타깝게도 하루에 한 번 먹는 경구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노보노디스크가
경구용으로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게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화이자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데이터 결과가 안 나와서 하루에 2번 먹는 그런 경구용으로 이제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머크도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좀 대형 회사들이 중점적으로 이제 장악해 나가는 시장이고요. 네.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가 주로 향후에 대부분 이 시장을 많이 장악해 나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비만 치료 효과는 거의 마운자로급, 즉 마운자로급이라 그러는 거는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를 한 이 약을 1년 반 정도 먹었을 때 한 17% 이제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마운자로가 20%가 넘어가요. 네. 예. 그리고 좋네요. 이 마운자로처럼 20%가 넘는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임상 결과를 발표한 회사도 있는데 주가에는 결국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계속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약으로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근데 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범위 내에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아까 화이자에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가 말씀하신 게 배당이 4.6인데 네. 이게 한 1%에서 2%될 때까지 성장할 수 있다. 네. 근데 거기에 하나가 이제 이런 비만 치료제에서 화이자가 성공하게 되면 네.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네. 한 1일 1회 경구용 치료제는 데이터가 잘 안 나왔어요. 네.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좀 향후에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화이자가 아무튼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점이고요. 워낙 마케팅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좋은 약을 개발한다 그러면 충분히 어느 정도 시장은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쇼티지가 있다는 거는 공급 부족이 있다는 거는 더 주가 상승 여력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일라이 릴리라든가 위고비가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주가 수익률 보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 조정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악재로 이제 주가가 조정받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대부분 주식들은 그렇게 출렁거리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잘 노려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비만 치료제에 불이 붙었다라는 거는 뭐 아무래도 이렇게 미용이나 이런 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그런 트렌드 때문에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만인 환자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진짜 뭐 영화 지나간 뉴스 보니까 네. 뚱뚱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그 나온 보고서를 제가 읽어보면은 특히 흑인의 아동 비만이 심각하다.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도 늘어나지만 특정 그 부류에서의 그 비만이 또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시장은 이 다이어트 시장이 굉장히 미국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만 치료제의 효과가 워낙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 다이어트하는 회사들이 크게 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냥 먹는 쉬우니까. 네, 그래서 아니 약효가 그냥 약을 먹으면 20% 빠지는데 무슨 다이어트를 그렇죠. 별도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맞아요. 이 회사들도 아예 업을 접거나 아니면은 위고비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 이 마운자로를 먹으면서 네. 건강하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너지가 있다. 그렇죠. 시너지라는 걸 같이 얹혀가지고 이 효과를 보겠다. 이런 전략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부작용만 없으면요. 그냥 네. 저도 제 생각에도 돈 좀 적당하면 네. 좀 비싸더라도 내고 먹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최근에 그 이제 유럽의 의약품청에서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GLP-1이라는 곳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자극하면 뇌에 이제 식욕 부진을 일으키는 겁니다. 밥을 이제 먹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꾸 이제 무언가를 먹지 않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런 GLP-1의 그 뇌를 자극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자살 충동하고 연결이 되느냐를 지금 한번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달 이후에 그 이제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또 약간 리스크 요인으로 한번 그렇군요. 그냥 알고는 계셔야 할 그런 위험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약은 먹다가 안 먹으면 요요 현상으로 그냥 다시 또 한번 그래요. 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뇌에 배부르다라는 생각을 줬었는데 배부르다는 생각을 더 이상 안 주니까 그냥 마구 먹겠죠. 그러면서 또 다시 체증을 친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먹지 않는다가 아니라 먹으면서도 대사의 활성을 높이는 쪽으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같은 비만 치료제지만 뇌를 어떤 식으로 이제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분류는 달라진다. 그리고 11월 달에 그 발표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도 약간 이제 GLP-1 아니면은 GLP-1과 다시 이제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그런 약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눌리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뭐 화이자까지 뭐 이런 식으로 봐도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